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독재 정권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양쪽 단체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4월에는 전기와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정부의 물가 관리에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으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앞에서 괴한이 총을 마구 쏴 지금까지 10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즉각 보복을 선언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건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찰 출석 12시간 만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의 심야 조사 거부로 검찰 조사는 밤 9시쯤 종료됐습니다. 조서 열람까지 마친 이 대표는 청사를 나와 곧장 차에 올라 귀가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은 조사 과정에서도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부, 대장동 사건을 맡은 반부패 수사 3부 순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부부장인 정일권, 남대주 검사가 각각 이 대표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33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통해 특혜 의혹과 배임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이 대표 측 답변과 상관없이 100여 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추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를 반복해 보여주는 식으로 조사를 고의 지연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사건 특성상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 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조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도 줄곧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왔던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앞서 오전 10시 20분 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준비해온 A4 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출석을 통보했던 검찰은 이를 두고 지각 출석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한 차례 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해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엔 이재명 대표 혼자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변호인만 대동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사 밖에선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 10여 명이 조사받으러 가는 이 대표를 배웅했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현 정부를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야말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1,155억, 결국은 1,800억에 해당되고 있는 기초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조용히 출석하겠다던 이 대표가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 의원들에게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자 철험회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방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헌정질서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이 두려운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두렵겠죠. 답변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실이 나올까 두렵겠죠. 진실이 밝혀지면 이 대표 스스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직감한. 여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보고 착잡하다며 친명계 의원들의 동행도 국민 눈높이엔 부적절해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언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를 놓고 당 안팎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지검 앞쪽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응원 구호를 외쳤고 스피커로 응원가를 틀어놨습니다. 부적수사, 정치검찰 박살내줘. 바로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찬가지로 대형 스피커를 크레인에 매달고 맞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이재명을 규탄한다! 보수단체가 거칠게 도발하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격앙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부딪혔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 장소를 이탈하다가 경찰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미한 충돌은 있었지만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 주변에만 1,000명 넘게 모여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경찰은 경력 2,000명 안팎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김 의원의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2파전 양상이 굳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전날 각각 부산, 경남과 중원을 훑었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수도권에서 당심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선공은 안철수 의원이 날렸습니다. 김 의원이 개최한 수천 명 규모의 수도권 출정식을 놓고 비전과 정책 대신 보여주기식 새 과시를 한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한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수도권 대표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윤상현 의원 역시 아직도 줄 세우기 체육관 선거인 줄 아느냐며 김 의원을 쏘아붙였습니다. 경쟁자들의 박한 평가에 김기현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수도권을 잘 이끌어 내년 총선 승리를 일굴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김기현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에 다시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만큼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지세 확장에 나선 양강 주자는 오늘은 청년 당원들을 각각 만나 세대별 표심 공략에 본격 돌입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 여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안철수, 이준석 연대론을 거론한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안 의원을 지원하거나 연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펀앤드마이크 창간 5주년 기념식에서 안철수 의원 다음으로 축사를 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 축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를 언급하며 안철수, 이준석 연대설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대표는 축사 내용을 실제로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즉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정원 내 수사 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괴이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연계 지하 조직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원에 별도로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공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건데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찰 특별 채용 등이 거론됩니다.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의 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 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라 정부 여당과 시각차가 큰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닷새 안팎의 방한 기간에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시민단체 면담도 진행합니다. 특히 다음 달 초에는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송환을 위한 UN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방한은 비공식 일정인 만큼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이상 탈취할 수 있었던 건 업계 전반에 취약한 사이버 보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 등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 불법 활동 대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관의 권한 확대와 암호화폐 회사의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모레 서울에서 만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참석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모레 이종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정책 공조,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미 국방부 역시 오스틴 장관이 영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 모두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 TTX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연습 계획과 방법,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 등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과연 확장 억제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 방장이 방안을 해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이 굳건하다 그런 좀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미는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 SCM 등 올해 3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했는데요. 방송 대신 신문만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방에서 북한 방송 시청을 허용하기까지 여러 난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드희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선전전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표적 TV 채널인 조선중앙TV.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두 매체 가운데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개방을 추진했던 북한 방송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 문제가 작용했는데 북한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과거 팔 방식으로 화면을 송출하고 있어 변환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저작권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북한 방송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정책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서 현실적인 정책에서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북한 매체 유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걸림돌이고 북한의 체제 선전용 방송에 대한 국내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개방과 교류가 이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어 보호법까지 채택하며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활발하게 오찬, 만찬 자리를 마련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식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서결이 형네 밥집이라는 콘텐츠로 유권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당선인 때도 참모들과 자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대요. 혼밥은 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 일정으로만 조찬, 오찬, 만찬을 모두 48차례 소화했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식사 정치를 한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첫 손님으로 맞은 이후 비공식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식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부부 회동을 비롯해 내각과 군 인사, 종교계까지 윤 대통령의 만찬 회동은 한 박자 늦더라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개성 따라 식사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으로 신선함을 안겼고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소탈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순방 당시 혼밥 논란도 빚어졌는데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오찬 만찬을 활발하게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240여 명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먹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접촉면을 확 줄였습니다. 국밥 광고로 인기를 끈 원조 먹방의 아이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로 만찬을 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시로 장차관을 불러 이른바 밥상 토론을 벌이며 국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소통이자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된 몇몇과만 소통하면서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 역시 귀 기울여 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불러 조사하면서 조만간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점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말입니다. 약 석 달에 걸쳐 통계청과 국토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실지 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혹은 크게 3가지, 집값, 소득, 그리고 고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황 전 청장은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압박이 있었고 거부했다. 후임인 강신욱 전 청장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 가운데 처음입니다. 감사 대상이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는 건데 감사원 내부에서는 새 의혹 가운데 방점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책임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다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소득 관련 의혹에선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 조사도 필연적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주도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달 초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강의에서 기본 임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란 말은 코미디라면서 고래급 감사에 집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감사라는 야당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사기극이다, 공포정치다, 의견이 팽팽히 갈립니다.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서 그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만큼이나 정치적 폭풍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다음 달부터 식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걸로 우려됩니다. 오는 4월에는 전기와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이라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다음 달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롯데젤과 마가레트가 300원, 초코 빼빼로와 꽃갈콘, 월드콘은 200원씩 오릅니다. 스크류바와 조스바는 100원 인상됩니다. 또 롯데젤과의 만두와 돈가스 등 냉동 제품은 5에서 11%, 냉장 제품 가격은 7에서 14% 오를 예정입니다. 혜태젤과 자가비는 300원, 포키와 구운 양파는 200원 인상됩니다. 파리바게뜨, 후레쉬 식빵 등 95개 품목은 6.6%, 농심 켈로그, 콘프로스트 등 시리얼 제품은 10%,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등 84개 종은 5.1% 가격이 오릅니다. 제주 삼다수는 9.8%, 아침 햇살 등 웅진식품 음료 20여 종은 7%, 메로나 등 빙그레 아이스크림은 20% 인상됩니다.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 운임은 200원에서 300원, 편의점 CU, 국내 택배 운임도 300원씩 오릅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3 가격도 15만 원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킬로와트 시당 13.1원 상승한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반영되고 서울 지역 택시 기본 요금도 2월부터 1,000원 상승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공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어 5%대 수준을 유지할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물가 인상이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 인상률을 전망했습니다. 5% 안팎 수준에서 1, 4분기는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2, 4분기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4%대로 하반기에는 아마 3%대 물가 수준이 갈 거다. 2분기인 4월엔 전기와 가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은 물론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물가 관리에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일 출시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자 예정보다 0.5%포인트 금리를 더 낮춰서 출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금리 상황이 흥행을 가를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소득이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도 최대한 원활하게 이런 저희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 압박 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택금융공사는 출시 직전 아예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연 4.15에서 4.45%를, 나머지는 4.25에서 4.55%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다른 주담대 중에서 금리 낮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매달 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 사이에 금리 변동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자약정 방식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등은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얘기인데요.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뜻밖의 이익을 뜻하는 횡재세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초과 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 가스회사 등의 초과 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의 반발이 거셉니다. Why don't you tell them what Exxon's profits were this quarter?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 우리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땅속에 있는 걸 캐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우리의 정유회사들은 석유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석유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단순 가공하는 거예요.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에서는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발전업체들, 특히 전력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계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준비했던 법안을 너무 늦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 개념 자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우 산지 가격이 연일 폭락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소를 먹고 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소를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지난달 어미소 3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그 자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갖고 현재는 암소 어미를 비육을 해가지고 고기소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가 어떻게 보면 소를 먹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팔아도 돈이 되지 않다 보니 한창 새끼를 낳을 어미소를 살찌워 팔아 사료값을 대는 겁니다. 이 농장만 해도 지난해 사료값이 20%나 올랐습니다. 사료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kg 주던 사료를 2kg로 줄였지만 사료값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소는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평소보다 한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료값 때문에
송아지 팔아에 또 차례값을 저기를 대체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실제로 소값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년 전에는 280만 원이었는데 최근 198만 원까지 30%나 폭락했습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었고 올해 출하 물량도 1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값싼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지난해 무관세로 수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비싸죠. 너무 비싸죠. 수입산은 그래도 가격이 월등 싼데 너무 비싸서 못 먹었죠. 근당에 한 5, 6천 원 정도 같으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우는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만 원짜리 한우 가격의 절반, 즉 4,800원은 유통비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그 자본이 들어있는 데고 이런 데는 최대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그러겠죠. 대형마트 쪽에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그 마진을 좀 떨어뜨려 주면 좋겠고요. 전국 한우협회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과 속값 폭락, 소비심리 위축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료값 차익 보전과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한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해 쇼핑하던 고객들이 대피하고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회룡역에서도 비슷한 누수 사고가 났는데 추운 날씨로 배관이 동파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건물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닥 곳곳이 물로 흥건합니다. 방문자들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으며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북유럽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국내 1호점 매장에서 천장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장 누수 때문에 승강기 2대도 멈춰 서면서 13명이 갇혔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소방 배관에서 누수된 걸로 확인됐고요. 그 옥내 소화전 배관이에요. 거기 고장이 났던 거죠.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량으로 확인이 됐다고. 소방당국은 추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영업을 중단시키고 2시간 반 동안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의정부시 경전철 회룡 역사에서도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먹빛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남산 순환도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20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방문한 70대 여성을 경찰이 내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담당 경찰서가 뒤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서장명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자정쯤 부산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막차를 놓친 7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해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 근무자에게 밖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1,800여 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대부분 의학 계열에 진학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쏠림과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서 대학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은 1,874명, 이 가운데 1,421명이 자연 계열입니다. 코로나19 초반인 3년 전 893명이던 게 이듬해 1,096명으로 뛰더니 2년 만에 60% 늘어난 겁니다. 연세대 생명시스템 계열이 5명 중 1명꼴로 이탈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 계열은 2년 사이 이탈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영재고였는데 이제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학년에. 그런데 한 10명 정도는 일단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하고 등록만 해놓고 한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는 이제 반수를 하거나 해서 이제 다시 의대로 빠지고.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에 몸담은 채 수능을 다시 치르는 반수 경향이 가속화됐는데 대면 수업 재개 이후로도 이탈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더 맞으면 의대를 갈 수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3학년 되면 지쳐서 힘들어할 정도거든요. 상대적인 계속 박탈감만 느끼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게 없다.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서울권과 수도권, 지방권 대학생들이 차례로 메우면서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장수생이 늘어나는 흐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면 상담과 간담회를 늘리고 전공 교수가 1학년 수업부터 맡아 가르치며 학생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탈하려는 학생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대학도 나타났습니다. 학점을 몇 학점 듣고 있는지, 아니면 뭐 상담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또는 이제 비교과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10,000명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도 한 5% 구간 내에서 예측을 해주면은 그 5% 안에 실제 중도 이탈자의 90%가 담겨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연구 분야 전문직의 대우를 높이고 실패를 무릅쓰고 창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정지향적 선택을 꺾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 등이 여전한 가운데 저작권마저 정부가 아닌 작가 유족에게 있는 걸로 판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표준 영정에 대한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3년 가까이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호 표준 영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충무공의 표준 영정은 100원짜리 동전뿐 아니라 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도 반영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과 고증 오류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준 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속인 허락이 필요하다. 충무공 영정을 소장한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표준 영정이 만들어진 1950년대 당시 국가에 저작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에게 허락받아야 충무공 영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표준 영정 작가 유족 측에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주장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과 교과서 등 이곳저곳에서 표준 영정이 쓰이고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논란이 얽힌 충무공 표준 영정에 대한 지정 해제 신청을 2번 반려했고 3번째 심의도 3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현충사 신청자의 입장과 또 덕수 이씨 종친회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고견, 그리고 동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고려해갖고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 문체부는 현재 충무공뿐 아니라 다른 표준 영정들도 시대별로 분류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수가 이제 친일 작가들이 제작한 영정들이 있고 고증상의 오류들이 발견되는 영정들이 꽤 있습니다. 지정 해제라든지 또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좀 문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는 기한을 정해놓고 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표준 영정 지정 해제 요건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잇따라 아프리카를 찾으며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경쟁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나레디 판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3국의 군사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쩍 더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Мы считаем, что Африка в целом отде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оторыми у нас традиционно очень добрые, без всякого преувеличения,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что вся Африка. 중국 친강 외교부장도 에티오피아와 가봉, 이집트를 잇따라 순방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也是中国外长33年来坚持每年首访非洲这一优良传统的延续，体现了中方对中非传统友谊以及中非关系发展的高度重视。 최근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세네갈을 시작으로 잠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3국을 순방했습니다. We have many government programs and international programs that are oriented to help Africa build infrastructur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49개 나라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며 3년간 71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각종 천연 자원도 풍부한 아프리카에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중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어 역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작년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은 2,620억 달러였지만 미국은 그의 4분의 1 수준인 64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미 기반을 다진 중국과 이를 따라잡으려는 미국, 끊임없이 구애를 보내는 러시아까지 올해도 아프리카를 놓고 강대국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2시 반쯤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미국 경찰들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번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차를 세운 경찰들이 흑인 운전자인 타이어 니콜스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냅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제압을 뿌리치고 달아나지만 금세 다시 붙잡힙니다. 이때부터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지고 니콜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만 경찰은 최료액까지 뿌립니다. 크론병을 앓던 니콜스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뒤인 지난 10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약 1시간 분량의 보디캠과 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All we know is that the amount of force that was applied in this situation was over the top.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으로 해고된 뒤 2급 살인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I spoke with Tyree's mother and expressed my condolences and told her that I was going to be making the case to the Congress that should pass the George Floyd Act. We should get this under control. 미국 언론들은 2020년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나 1991년 흑인 폭동으로 이어진 로드니 킹 사건 같은 파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들끓으면서 멤피스는 물론 워싱턴 DC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규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 정부와 각계는 긴장감 속에 이번 사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회당 앞에서 괴한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건의 배후임을 암시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할 것임을 밝혀 궤격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총격이 벌어진 유대교 회당 앞 거리입니다. 20대 남성이 안식일 예배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을 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10명이 희생됐습니다. 범인도 차를 몰고 도망치다 경찰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שמענו יריות, צעקות, לא הבנו מה קרה, חשבתי שזה יורים מהכפר פה ממול, כל הזמן הם יורים, הם עושים חתונות, הם עושים אני לא יודע מה. 이번 총격은 지난 2008년 유대인 신학교 총기 난사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현장을 찾은 이스라엘 총리와 경찰국장은 즉각 보복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החלטנו על כמה פעולות מיידיות. מחר בצאת השבת אני אכנס לקבינט על המשך המענה שלנו. אני רוצה להדגיש שצריך לפעול כאן בנחישות. 반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수백 명은 이스라엘 공격을 축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도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복이라며 배후를 자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제닌 난민촌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와 충돌해 주민 등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서방은 일제히 팔레스타인을 비난했습니다. Our thoughts, prayers, and condolences go out to those killed and injured in this heinous act of violence. We condemn this apparent terrorist attack in the strongest terms. 미국은 다음 주 국무부 장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 일정을 바꾸지 않겠다며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중동 평화의 길은 또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현재 서해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오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곳곳에서도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6도인데요. 낮에는 모처럼 영상입니다. 4도까지 올라서 한파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2.1도고요. 낮에는 서울이 4도, 춘천 2도, 부산 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